어느 작은 마을에 한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스였고 그는 칸트의 윤리 이론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알렉스는 자신의 삶에 적용할 방법을 찾기 위해 칸트의 정원 명령을 고민했습니다. 알렉스의 마을은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지만 최근 들어 사람들 사이에 몇몇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을 중앙 광장의 분수를 둘러싼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분수가 만드는 소음 때문에 인근 가게 주인들은 불만을 터뜨렸고 반면에 아이들은 그 분수 주변에서 뛰노는 것을 무척이나 즐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알렉스도 초대받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그는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놓고 싸우기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칸트의 정원 명령을 바탕으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원칙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법칙이 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렉스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약간의 의심과 호기심이 비쳤습니다. 알렉스는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아이들이 즐거움과 가게 주인들의 불만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단순히 결과의 문제가 아닌 도덕적 선택의 문제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의 선택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한다면 지금의 문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수긍하는 듯 보였습니다. 알렉스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분수의 소음을 줄이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모든 가게 주인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분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계속해서 분수 주변에서 놀 수 있고 가게 주인들은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가 조금씩 책임을 지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알렉스의 제안은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알렉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새로운 분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함께 나누어 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은 더 이상 분수 문제로 갈등하지 않게 되었으며 모두가 칸트의 모두에게 공평한 원칙을 실천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알렉스가 칸트의 정원 명령을 통해 어떻게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과보다는 그 행동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그의 접근 방식은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알렉스는 그날 이후로도 칸트의 철학을 계속 탐구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테네의 작은 마을에는 고대의 현자라 불리는 아르케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철학적 이론을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재주가 있어 많은 이들이 그에게 배우고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르케는 마을 회관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애목정론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짧은 집중력으로 인해 일찍부터 자리에서 뒤척였고 나이가 지긋한 이들은 편안한 자세로 손잡벌대는 아르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르케는 시작하기에 앞서 큰 도토리 하나를 꺼내 보이며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토리가 무엇이 될까요? 아이들은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도토리는 도토리죠. 아르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토리가 나무가 된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은 갸우뚱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르케는 도토리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물에 내재된 목적, 즉 텔로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도토리 안에도 자신의 완성을 꿈꾸는 숭고한 목적이 숨어있죠. 바로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의 이야기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케는 도토리를 내려놓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과 생명체에는 자신만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나의 목적 중 하나일지 모르죠. 여러분이 저마다의 인생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꿈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따르면 하나의 텔로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중 하나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제 친구는 왜 놀기만 좋아하는 걸까요? 그게 친구의 목적일까요? 회중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고 아르케는 흐뭇하게 웃으며 아이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어쩌면 그 친구의 목적은 지금처럼 행복한 순간을 많이 쌓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사물마다 각자의 텔로스가 있는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 아르케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삶에 작고도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걷다가도 잠시 멈춰서서 함부로 발로 차지 않던 돌멩이의 목적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기도 했고 비 오는 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낙엽이 지는 이유 역시 어딘가에 있을 목적을 상상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그날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꾸준히 회자되었고 모두가 각자의 인생에서 무언가 찾아야 할 텔로스를 생각하며 조금 더 의미 있게 더불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르케의 이야기는 그저 철학적 사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에 대한 깊은 생각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의 섭리에 깃든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작은 행복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존이라는 이름의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영감을 주고자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지만 그의 철학적 주장을 쉽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그가 항상 언급하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개념은 많은 사람들에게 막연하게 들렸습니다. 존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재미있는 실험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행복축제라는 특별한 날을 기획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은 행복을 선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축제의 목표는 단순히 크고 화려한 이벤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들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축제의 날이 다가오자 존은 자신이 준비한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감각의 정원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예술가들이 모여 벽에 그림을 그리며 음악가들이 희망적인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창의력을 발휘하며 함께 걸작을 만들어갔습니다. 예술은 그저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지식의 길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지식을 나누고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며 새로운 세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천문학에 대해, 또 다른 사람은 식물학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다채로운 세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은 공동체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공유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주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며 마을 사람들은 전에는 내지 못했던 충만함과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이 축제는 단순히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즐거움을 넘어선 내적인 성장과 공동체적 유대감을 선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경험을 통해 과거의 갈등을 해결하고 더욱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존은 이처럼 작은 마을의 축제를 통해 미래 공리주의 사상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쾌락만이 아닌 심리적이며 사회적인 쾌락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축제의 끝 마을 사람들은 존에게 다가와 그의 지혜와 노력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최대 다수를 위한 최대의 행복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그것을 실현해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존의 행복축제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순간의 즐거움이 아닌 지속 가능한 행복의 의미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마을은 그날 이후로 더욱더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발전하는 공동체가 되었고 존 스튜어트 밀의 가치는 그곳에서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고대 아테네의 현자인 소크라테스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아침 산책을 나섰습니다. 알록달록한 꽃들이 만발한 길을 걷던 중 그는 아름다운 도자기 상점 앞에 이르렀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자기들은 하나같이 정교하고 화려했지만 소크라테스는 그중 하나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자 알키비아데스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그렇게 그 도자기를 유심히 보고 계신가요? 다른 도자기들도 충분히 아름다운데 말이죠. 소크라테스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키비아데스여, 이 도자기가 정말 완벽할까? 아니면 완전함을 지향하는 불완전한 모방일까? 제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그들을 상점으로 데리고 들어가 도자기를 구입한 후 근처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도자기를 땅에 내려놓고 모래 위에 그림자를 만들어 보이게 했습니다. 이 그림자를 보게 도자기의 모양과 크기를 거해 그대로 반영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림자일 뿐이네. 이데아론에 의하면 우리의 세계도 저 도자기의 그림자와 같다고 할 수 있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단지 이데아의 모방에 불과하다는 것인가요? 고개를 끄덕이며 소크라테스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고 느끼는 모든 사물들은 이데아의 불완전한 그림자일 뿐이라네. 완전한 아름다움이나 선함 그리고 삼각형 자체는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러나 알아야만 하는 것들이지. 우리는 그저 그 완전함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뿐이고. 제자 중 한 명인 크리톤이 손을 들며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가 진정으로 그 완전한 이데아에 이를 방법이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공부하고 성찰하고 깊이 사색함으로써 완전한 이데아의 그림자라도 포착해보려는 것, 그것이 철학의 길일세. 우리는 완전한 이데아를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속성을 이해하고 다가가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해하게 되네. 제자들은 이 지혜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단순히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와 함께 도자기의 아름다움 너머에 있는 이데아를 꿈꾸며
진정한 본질의 세계를 향한 철학적 여정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렇듯 소크라테스의 이끈 아침 산책은 단순한 산책 이상의 것이 되어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은 철학적 씨앗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이 씨앗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각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이었습니다.